안녕하세요. 금쪽같이 귀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가끔 제 일상생활이 꿈만 같을 때가 있어요. 사연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와서 그런지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험난한 날들을 이겨내면서 느낀 건 남들만큼 사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사건 때문에 전 한동안 대인 기피증까지 올 정도였죠. 요즘 뉴스에도 심심찮게 보이는 기사들을 보면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얻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 질려버린 저한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은 가족이었어요. 특히 사람한테 제대로 당한 비슷한 아픔이 있던 시숙님과 서로를 응원하기도 했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숙님은 정말 평범하게 잘 살고 계셨어요. 형님과 슬아이 딸 한 명을 낳고 키우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죠. 신혼생활을 시작한 제가 부러워할 만큼 시숙님은 사랑꾼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만한 기념일도 시숙님은 세심하게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시모생신이 2월 중순쯤인데 식구들이 시댁에 전부 모였을 때 시숙님이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재수씨, 이거 받으세요. 초콜릿이에요. 어머, 이걸 왜 주세요? 얼마 있음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우리 집은 여자들이 2명이나 있어서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요. 시숙님은 그날 시댁에서 저와 어머님께 각각 작은 상자를 건네주면서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섬세하고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생일도 겨우 챙기는 남자들이 많다는데 시숙님은 일상 속 이벤트라면서 사소한 것도 잘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숙님의 센스는 형님한테는 잘 통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보면 형님이 너무하다 싶을 만큼 시숙님한테 냉정했거든요. 그날도 시숙님이 초콜릿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니까 형님은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동선 이런 거 좋아해? 이거 다 상술인데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 누가 보면 엄청 돈 잘 버는 줄 알겠어. 이런 새는 돈을 막아야 하는데. 아휴, 답답해. 그때 형님의 퉁명스러운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시숙님이 대기업에 오래 다녀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말하나 의아했거든요. 비싼 선물도 아닌데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말을 꼭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은 불평과 불만은 늘어났어요. 처음엔 그저 형님이 까칠한 성격이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이 시숙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시댁 일에도 늘 소극적이었죠.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형님한테 가족 여행에 대해 제대로 의논하려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번 여행 다녀오면 돈도 옥해지고 좋다던데. 그게 돈이 얼만데요. 어머님 아버님에다가 동선의 식구들까지 단체 관람객처럼 가자고요? 아우, 전 딱 질색이에요. 그게 왜 싫어? 가족들끼리 가면 편하고 좋겠구만.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들고 편하게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각자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어머님 연세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괜히 자식들만 힘들어져요. 형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어렵고 힘들긴 하죠. 하지만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들다고 여행 안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형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여행이 재밌긴 해도 피곤하죠. 어머님,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마침 저도 남편이랑 여행 한번 가려고 했는데 저희랑 가실래요? 아니다. 됐다. 피곤한데 어딜 가니?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은 이미 형님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시댁에선 이렇게 말해놓고 친정에선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나요. 시숙님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우애가 좋아서 힘든 일 좋은 일 서로 터놓고 지내던 사이였죠. 서로 집도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달라서 걸어서 10분이면 올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숙님이 부부싸움을 처음으로 대판하고서 답답한 마음에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시숙님은 속상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말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할 땐 피곤하다면서 정색하더니 장모님이 여행 얘기 꺼내니까 바로 숙박 예약하고 카니발까지 렌트하더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야?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는 문제로 대판 싸운 시숙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형님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양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똑같이 챙겨드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숙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님은 오로지 친정만 있는 사람 같았어요. 당시에도 형님은 시숙님한테 아예 단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은 아들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위면 아들 역할도 해줘야지. 시숙은 형님의 이상한 논리에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 딸 없으니까 당신이 맏며느리로서 딸 역할도 해줄 거야? 아니, 그걸 내가 왜 해? 여자랑 남자랑 같아? 당신이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던 날 데려와서 결혼했으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지. 여러분들은 저희 형님의 이런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친정의 딸만 둘이지만 남편한테 우리 집에서 아들 목까지 하라고 강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황당한 목소리로 시숙님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솔직히 형수님 가끔 우리 부모님께 말하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다 상할 정도야. 그런데 형한텐 왜 그렇게 처가에 잘하라고 강요를 해? 계산적으로 따지기 싫긴 한데 이런 식이니까 계속 머리만 아픈 거라니까? 어째 날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더 벽이 생기는 기분이야. 시숙님은 답답한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시부모 앞에선 티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님은 시숙님이랑 조금만 싸워도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숙님을 보고 형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식당 예약했어? 나 물에 빠진 닭 안 먹는 거 알면서 닭백숙을 먹으러 오면 어떡해? 난 굶어 죽으라는 거야? 오늘 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는데 부모님 드실 메뉴로 골라야지. 아,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당신이나 먹어. 그 순간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와 남편까지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시숙님은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남편이 애써 상황을 수습하면서 어색한 식사 자리가 끝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27살에 일찍 결혼한 시숙님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삐걱거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위태로워 보이는 부부였죠. 그래도 조카가 있으니까 서로 마음 맞춰서 잘 살려고 노력해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을 벌이고 만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싶다니까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숙님은 술까지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숙님은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 딸이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왜?
형수님 또 무슨 사고 치셨어? 아니, 나도 아직은 모르겠어. 그런데 딸이 아까 저녁 때 했던 말이 자꾸 거슬려서 그래. 남편은 시숙님한테 무슨 일 있냐면서 물었고 시숙님은 저녁 때 있던 상황을 말했습니다. 시숙님이 저희 집에 오기 전 저녁을 먹던 딸이 형님을 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고 했어요. 엄마, 나 아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엄마 봤다? 날 봤다고? 언제 봤는데? 아까 엄마가 어떤 아저씨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 엄마 친구야? 어? 아, 엄마 친구야. 친구? 난 처음 보는 삼촌인데. 누구야? 엄마도 새 친구 사귄 거야? 내가 말하면 엄마 친구 알아?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라고 했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형님은 딸이 계속 물어보니까 벼랑간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시숙님도 뭔가 이상해서 형님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고 하더군요. 왜 애한테 화를 내? 친구가 누구길래 그래? 당신이 내 친구들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름 말한다고 다 알아? 그냥 애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건데 예민하게 굴지 말고 넘어가. 말을 돌리면서 화를 내니까 시숙은 영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찾아왔던 거죠. 솔직히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편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에 침배기 같은 얘기라서 동생한테 터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 시숙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친한 친구가 이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숙님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노파심에 하는 소린데요. 올해 초에 제 친구가 심부름센터에서 남편 덜미 잡아서 이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심부름센터가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뒷조사 안 해봤으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니까요. 정말요? 그럼 재수 씨 친구도 의심이 들어서 심부름센터까지 간 거래요? 그렇죠.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여자 향수 냄새까지 달고 오니까 뒷조사 해본 거예요. 그때 아마 남편 차에도 녹음기 설치했었어요. 어차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의심이 들었으면 제대로 파보고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저는 시숙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짚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숙님은 이대로 의심만 하고 앉아있느니 제대로 확인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시숙님은 정말로 심부름센터를 통해 모든 사실을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숙님의 의심처럼 형님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형님이 바람 피던 상대가 아빠방 선수였다는 사실이었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젊은 남자들이 아닌 나이가 좀 있는 중년의 제비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빠방이었어요.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숙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치며 분노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재수 씨 말이 맞았어. 옆편 내가 술집 남자 만나서 돈까지 뿌리고 있었다니까. 심지어 몇몇 친구들도 끌어들인 것 같은데 이걸 어쩜 좋아. 뭐? 그게 진짜야? 그래서 지금 형수님 어디 있는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러는데 오늘도 그 술집에 갈 거라고 하더라. 나한텐 친정 간다고 하고서 술집을 간 거야. 그 남자한테 3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서 차도 사주고 완전 남자한테 미쳤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가야지.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잔뜩 흥분한 남편이 당장 쫓아가자면서 화를 냈어요. 친형이 10년 넘게 믿고 살았던 아내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몹시 흥분한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 사고라도 낼까봐 대신 운전을 하기로 하고 따라갔어요. 시숙님은 가는 내내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었고
그 사이 형님이 있다는 술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숙님과 거침없이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 방문을 열면서 확인하다가 한 방문을 열어 제낀 순간 그곳에는 술에 취한 형수님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때 시숙님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뭐야, 저 불려시 같은 게 귀엽고 이 사단을 내는구나. 야, 네가 내 남편 꼬셔서 여기까지 데려왔지? 이상하게 그 순간 불똥은 저한테 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님은 엉뚱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 기어코 내 가족을 파탄내야 속이 편하겠냐?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바람피라고 등 떠밀었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너만 입 다물고 있어도 이 사단이 낫겠어? 네 시숙은 바보야.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통장도 나한테 맡겨놓고 10년 동안 의심 한 번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네가 옆에서 부채질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뭐? 이거 완전 정신 나갔네. 그렇게 의심 없이 믿어준 사람 배신한 게 누군데? 이게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 야! 바람핀 주제에 형님이란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시숙님이 저한테 달려드는 정신 나간 형님을 막으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딜 손을 대?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너 10원 한 장도 못 들게 나가게 할 거야. 넌 반드시 오늘 후회하게 만들 거야. 여보, 왜 그래?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눈으로 다 봤는데 뭘 더 들어? 내가 여기 그냥 왔을 것 같아? 네 뒷조사 벌써 다 끝났어. 가증스럽고 소름 끼치니까 내 몸에서 손 떼. 시숙님은 매몰차게 그 여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 모아둔 외도 자료로 법정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소송까지 해봐야 결과는 뻔했죠.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 여자는 내내 전업주부였는데 그 와중에 시숙님 월급 관리한다면서 적금까지 빼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숙님 몰래 상간남한테 쏟아부은 액수가 크다 보니까 소송을 해도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심지어 유책 배우자라 양육권마저도 모조리 시숙님한테 넘어온 거죠. 그동안 시숙님이 모은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혼은 어렵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자기 친정에서도 딸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외도를 했을까요? 여러 가족 가슴에 상처만 남긴 채 그렇게 시숙님의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시숙님은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지냈죠. 저희 집에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제가 임신을 해서 시숙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서 놀러 오곤 했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시숙님은 남편과 저녁을 준비해주곤 했어요. 시숙님은 남편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고달픈 거야. 그냥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게 편하다. 이 생각으로 일하는 게 편해. 형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에휴, 내가 배워야겠네. 이런 자상한 성격을 가진 시숙님은 혼자서 딸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숙님한테 한 수 배운다면서 자주 만나곤 했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집만 나오면 회사가 전쟁터였어요.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못 참겠더라고요.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저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인 김인숙이라는 여자였죠. 김 팀장으로 불리던 그 여자는 회사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김 팀장이 제일 좋아하던 게 바로 편가르기였던 겁니다. 업무 중에 회의하다가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면
어김없이 하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유롭게 의견 제시해봐.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바로 이 말은 김 팀장이 내 편인지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걸 까맣게 모르던 전 김 팀장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했어요. 팀장님 의견이 너무 좋은데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수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럼 사라 씨가 수정 방안 오늘까지 찾아와요. 네? 오늘까지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난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팀원들이랑 이런 회의 하는 줄 알아요? 바쁘니까 내일 아침 회의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수정 방안 찾아와요. 본인이 뱉은 말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김 팀장은 그 순간 저한테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견 말하래서 한마디 했더니 정색하면서 저한테 방안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 팀장이 나가자 직원들은 수근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사라 씨 임신했는데 지금 야근하라는 거야? 아, 김 팀장도 진짜 독하다 독해. 다들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긴 해도 선뜻 저를 돕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잘못 도우면 김 팀장한테 찍힐 테니까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몸으로 새벽까지 야근을 하다 집에 갔었죠. 남편은 그때 잠도 안 자고 절 기다리다가 저를 보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야근한 거야? 안 피곤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 육아휴직 언제부터라고 했지? 조금 당겨서 쓰면 좋을 텐데. 아니야. 보통 여직원들 9개월 차에 육아휴직 내고 1년 쉬다 오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더 이상 무리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저는 임신 4개월 차라서 육아휴직을 몇 개월 앞뒀을 때였어요. 그래서 걱정하던 남편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팀장한테 제대로 걸린 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전날 야근까지 하면서 수정 방안을 만들어갔지만 김 팀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이걸 지금 수정한 거라고 가져온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적용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상해요. 내 의견에 반박하길래 엄청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접하네요. 임신했다고 대충 일하는 건가?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을 왜 이따위로 하지? 이런 허접한 방안 말고 제대로 된 거 가져오라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데 저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게다가 사무실에서 그 난리를 쳐서 온 직원들이 절 다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일주일 내내 야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들고 가면 다시 해오라는 말뿐이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전 김 팀장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팀장님,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수정 방안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의견대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라 씨, 장난해? 그럴 거면 뭐하러 내 의견에 반박해? 지금 사라 씨가 혼자서 까먹은 시간이 일주일이야. 그 시간 다 어떻게 보상할 거야? 애 낳고 회사 관두려고 일 대충 하는 거지? 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잘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잘해보려고 한 거라고? 나랑 해보자고 덤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김 팀장은 혼자서 무슨 오해를 했는지 제가 덤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깰 만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자다가 악몽을 꿔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 팀장의 괴롭힘은 끝이 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 차가 됐을 때 김 팀장은 제가 오면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씨 임신하면서 몸매 많이 망가졌다. 다이어트 좀 해. 누가 보면 애 한 3명쯤은 낳은 아줌마인 줄 알겠어. 안 그래? 다들 여기 좀 봐요. 사라 씨 엉덩이 퍼진 것 좀 봐.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이런 건 여자들이 봐야 정확하게 알지. 일어서 봐. 엉덩이부터 다리가 진짜 무다리네. 김 팀장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직원들까지 불러서 저를 조롱했어요. 심지어 김 팀장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한 직원은 그 옆에서 붙어서 맞장구를 치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우와, 팀장님은 직원들 관리까지 신경 쓰세요? 어쩜 이렇게 세심하세요? 사라신 이런 팀장님 둬서 좋겠다. 그러니까 사라씨 기미도 잔뜩 있는데 산부인과만 다니지 말고 피부과도 다녀. 이러다가 남편 다른 여자가 채가겠어. 지금 이걸 농담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모욕감마저 느낄 정도로 심한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만 보고 버티던 전 정말 너무 힘든 나날이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휴직이니까 도저히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김 팀장이 저한테 업무를 일부러 안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저를 개인 비서 부리듯이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사무실에서 저한테 김 팀장은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라 씨, 가서 커피 좀 타와. 네? 커피요? 귀 막혔어? 커피 타오라고. 일을 못하면 커피라도 타와야지. 왜? 그것도 못해? 대체 집에서 뭐하고 사는 거야? 굶뜨고 말기도 못 알아먹으면서 빨리 가! 저는 김 팀장의 지시가 모욕적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씨알도 안 먹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육아휴직까지만 버티자 싶었죠. 그런데 김 팀장한테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니까 갑자기 서류 봉투를 던지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우체국 가서 빠른 등기로 보내고 와. 급한 거니까 서두르고. 임신한 직원한테 우체국 다녀오라고 시키는 팀장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말단 직원 한 명이 용기 있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급하신 거면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뭐야, 지금 한가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에 나서? 내가 일을 좀 덜 줬구나. 기다려요. 할 일 줄 테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나선 말단 직원은 괜히 업무 폭탄까지 떠안게 됐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절 도와주려고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야말로 저는 사면 초가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으로 또 한 번 제기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6개월 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김 팀장은 심할서를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도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한 김 팀장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처럼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한테 욕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사라 씨, 보고서 똑바로 못 써? 인사팀에 보내는 건 제대로 해놓고 팀에서 하는 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리니까 제발 언성 좀 낮춰주세요. 뭐야? 이제 쉬러 들어가면 끝이다 이건가? 이래서 임신한 여자들이 싫다니까. 힘들다고 빼고 출산한다고 빼고 저러다가 애 낳고 오면 애 보러 간다고 할걸? 야, 그냥 네 발로 나가. 무슨 휴직을 해? 다시 온다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그때 가면 내가 없을 것 같아? 부서 이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답답하니까 구석에 박혀 있어. 날이 갈수록 김 팀장은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 무렵 불면증이 올 만큼 정말 힘겨운 날들을 보냈어요. 남편은 절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출근하지 마. 그냥 그만둬. 이러다 당신 큰일 나겠어. 곧 휴직이니까 걱정 마. 저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맞벌이를 해야 애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는 저를 보면서 친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너 괜찮아? 김 팀장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어제도 야근했다며. 자료 정리하다 간 거야? 김 팀장 이혼하더니 히스테리만 심해진 것 같아. 동료들은 하루하루 수척해지는 저를 걱정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임신 6개월 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뱃속에 있던 아들이 제 몸에서 떠난 뒤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고개를 흔들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우리 아들이 뭐? 다시 말해봐. 아니지? 미안해,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한 탓이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왜? 이미 시부모님까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울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저는 아이까지 잃고 만 겁니다. 전 너무 억울해서 회사의 김 팀장에 대한 민원을 계속해서 넣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인정받던 김 팀장을 제대로 징계하는 걸 꺼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피해자가 회사를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갑질을 한 사람이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김 팀장을 피해서 도망치듯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후 민사로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았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김 팀장의 폭언이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동안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죠. 사회적 약자는 강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 자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시숙님은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서 죽을 챙겨주면서 말했어요. 재수씨, 힘들겠지만 이거라도 좀 먹어봐요. 이러다 몸 상하겠네. 전 죽 먹을 자격도 없어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재수씨 나 힘들 때 이것보다 더 했잖아. 시숙님은 남편과 같이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때 너무 고맙고 정말 큰 의지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도 잃고 직장까지 잃어서 상실감에 너무 힘이 들었죠. 하지만 시숙님은 조카까지 데리고 와서 기운 차릴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 때 남편과 시숙님이 큰 희망이었죠. 그렇게 저는 긴 어두운 터널을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저는 임신에 성공하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울먹이면서 말해줬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이랑 우리 아들 내가 꼭 지켜줄게. 늘 곁에서 힘이 돼주는 남편과 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숙님도 출산을 축하해주면서 남자아이 옷을 선물로 주면서 말하더군요. 재수씨 축하해. 우리 딸만큼 키우려면 재수씨 이제 바쁘겠어. 아주버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육아는 저보다 한 수 위시잖아요. 그럼 도와주고 말고 나한테 말만 해. 시숙님은 뭐든지 도와주겠다면서 말했어요. 자상한 시숙님은 정말 좋은 짝만 만나면 완벽하겠다 싶었죠. 한동안 시숙님은 아들을 보러 오면서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숙님이 이혼 5년 만에 저와 남편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두 사람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나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저와 남편은 시숙님의 깜짝 발언에 놀랐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전 시숙님한테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사이야. 등록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 성격은 어때요? 잘 맞아요? 말도 예쁘게 하고 배려심도 깊은 여자야. 똑똑해서 내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나랑 비슷한 점도 많아. 이혼 한 번 한 적 있더라고. 오히려 같은 아픔이 있어서 난 좋더라. 진짜요? 꼭 좀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다음 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자리 좀 마련해 볼게. 꼭 와.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같은 아픔이 있는 여자를 만나 시숙님은 지난날의 상처를 이겨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번엔 좋은 여자이길 바랬죠. 그렇게 시숙님이 말했던 약속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어요. 어머님은 긴장한 듯 물을 마셨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어머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맨날 시숙님 누구 좀 만나길 바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호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니. 아휴, 제발 좋은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세요. 이렇게 식구들 다 불러서 소개할 정도면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저는 긴장한 어머님을 풀어드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똑똑. 저희가 있던 룸을 누군가가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식구들은 일제히 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시숙님과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식구들을 보자마자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낯선 여자가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어머님은 깜짝 놀라 절 보면서 물으셨어요. 어머 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숙님과 남편도 그런 저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재수씨, 여보, 왜? 뭘 받길래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남편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힘겹게 말했어요. 여보, 저 여자, 왜 그래 여보? 제가 손끝까지 떨면서 시숙님 여자친구를 손짓하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김 팀장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마주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자 김 팀장도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태연하게 다가와서 뻔뻔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사라 씨, 이렇게 또 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 저를 보고 가증스럽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김 팀장을 보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손을 뻗는 김 팀장 손을 내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내 안부를 물어? 잘 지냈냐고? 내 아들 죽여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말하니까 시댁 식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을 죽였다니. 저 여자야. 김 팀장이 저 여자라고.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표정이 싹 바뀌면서 놀란 표정이었어요.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 씨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세게 말하긴 했는데 나 때문에 유산한 건 아니잖아. 나 그때 무혐의 받았어.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지. 당신 벌써 잊었어? CCTV 없는 곳에서 내 머리 툭툭 치고 화장실에서 내 정강이도 찼었잖아. 그거 다 잊었냐고. 그래서 뭐 나도 심할서 썼잖아. 심할서? 고작 그거 가지고 네 죄가 없어져? 난 정신과 약까지 먹었어. 그러면서 날 보고 잘 지냈냐고? 네가 인간이야? 제가 악을 쓰면서 소리치자
어머님은 저를 부축하면서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애미야, 진짜야? 이 모든 게 사실이야? 네, 다 사실이에요. 저 여자가 그때 절 괴롭혔던 그 여자예요. 뭐야? 감히 우리 손주를 잃게 만든 그년이야? 오냐, 너 차이 걸렸다. 지옥에 제발로 온 걸 환영한다. 어머님은 팔을 걷어 올리더니 물컵을 들고 냅다 김 팀장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소리 지르면서 김 팀장 뺨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네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려고 이를 갈았어. 그날이 오늘이구나.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이리 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어머님은 김 팀장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흔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악마 같던 김 팀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아! 이거 나요. 왜 생사람을 잡아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이 나쁜 년아. 우리 손주한테 그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인사를 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게 왜 내 탓이냐고요? 몸 약한 며느리 탓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입을 놀려? 그래,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경찰 불러. 당장 불러봐. 어머님은 한 번 잡은 머리채를 꽉 잡고 흔들었어요. 결국 시숙님이 나서서 어머님을 진정시켰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손에서 겨우 풀려나 그 여자는 씩씩거리면서 머리를 매만졌어요. 시숙님은 그런 여자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진짜야? 직원들 괴롭히고 갑질한 사람이 인숙이 너야? 나도 억울하다고. 쟤 때문에 나도 회사에서 심할서까지 썼어. 난 다 일적으로 잘 되라고 알려준 건데 그거 가지고 괴롭혔다고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도 이간질하더니 여기서도 약한 척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거야. 야, 장난해? 내가 그때 재수씨 옆에서 네가 했던 악행을 고스란히 들었는데 네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결백을 증명해? 나 무혐의 받았던 거 알 거 아니야? 무혐의 받았다고 죄가 없어져? 넌 진짜 안 되겠다. 내가 1년 동안 만나온 김인숙은 완전히 거짓이었네. 당장 여기서 꺼져. 나 혼자 이렇게 가라고? 나 물벼락 맞아서 다 젖었잖아.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가. 그것도 못해? 나와. 당장 따라 나와. 시숙님은 정말로 문 밖으로 내쫓아서 그 여자를 끌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여자가 끌려 나가자마자 제 어깨를 감싸면서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무리 땅이 좁아도 이렇게 마주치면 안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도 저 어머님 덕분에 속에 있던 거 많이 풀렸어요. 아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위해서 못할 게 뭐냐. 떠난 손주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 그날 밥도 못 먹고 어머님과 한참을 울었네요. 결국 식사도 못한 채 집으로 오게 됐고 시숙님은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씨, 정말 이런 여잔지 몰랐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시숙님이 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괜히 옛날 상처를 건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시숙님은 제게 계속 사과하면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고 식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숙님은 김인숙의 실체를 알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여자는 시숙님을 끝까지 포기 못하고 여러 번 전화까지 와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숙님이 저희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와서 들어봤는데 애처롭게 매달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그거 그냥 다 실수야. 과거는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 입 못 다물어?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남의 상처에 전혀 생각이 없잖아. 재수 씨가 널 어떻게 봐. 다신 전화하지 마. 결국 희숙님은 차단까지 하면서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됐어요. 저와 회사를 같이 다녔던 동료가 제 소식을 듣고 김 팀장 실체를 알려준 거죠. 글쎄 김 팀장이 3년 전 이혼한 사유가 외도를 걸려서 이혼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신분 세탁해서 시숙님을 꼬셨던 거예요. 첫 번째 여자에 이어서 두 번째 여자까지 바람핀 여자를 만날 뻔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조상신이 도왔어.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못 산다니까.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숙님은 저한테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수씨, 전 이제 여자 포기했어요. 그냥 취미생활 즐기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딸이랑 둘이 즐겁게 살래요. 시숙님 너무 착해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착하게 내 인생 살아야지 안 되겠네. 2년 전 시숙님은 그렇게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운동도 다니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은 공놀이를 좋아하는 건강한 아이로 크고 있어요. 비록 먼저 떠난 아이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지만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리고 곁에서 시숙님과 조카 딸을 데리고 캠핑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을 만끽하면서 잘 지내는 중이랍니다. 현재를 잘 즐기고 있는 제가 이런 사연까지 보낸 이유는 하나예요. 요즘은 결혼 상대를 볼 때 조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성을 더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얼마를 버는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만나는 상대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을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초장에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제 사연을 교훈 삼아서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